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던 길을 한 달 만에 잠시 멈춥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다시 제한하고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2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 모일 수 없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하루 확진자 5,000명 돌파, 위중증 환자 수 700명대,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악화되기만 하는 방역 상황에 직면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거리 두기를 포함한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4주간 수도권 사적 모임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지금보다 각각 4명씩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까지 접촉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에 출입하려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미접종자의 감염과 위중증 증가 추세를 막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방역 패스 적용이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명까지 출입이 허용됩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면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체 손님일 경우에는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만 미접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시설도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마트나 백화점, 종교시설, 놀이공원,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4개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회사에서의 모임이나 개인적인 모임 같은 게 많아지고 있을 텐데 좀 타이트하게 방역을 강화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의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를 지켜본 뒤 일상 회복을 다시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12세부터 18세 청소년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고 접종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마포구의 동전 노래방.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방역 패스까지 적용을 해서 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좀 무겁네요. 영화관과 PC방은 물론 학원과 스터디 카페, 태권도장 같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 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식당과 카페에 가려면 성인과 똑같이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세 이상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 외식을 하려면 부모는 접종 완료, 자녀 2명 중 1명은 접종 완료했거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 패스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는 거라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까지 그거를 강요한다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도입한 이유는 학생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485명이 감염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16세에서 17세의 접종률은 60%에 불과하고 12세에서 15세는 간신히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 패스의 확대와 예방 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고 이상 반응의 98%는 발열 등 일반 이상 반응이었다며
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2주간 학교 방문 접종, 접종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방역과 민생경제 사이에서 절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전문가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고는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합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36명,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4,944명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이 다음 주부터 시행되면 감염 확산세는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이 아니라 2주 정도 후에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와 추가 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효과들은 한두 주 정도 뒤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을 고려해 짧고 굵게 방역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차단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참여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악순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번 대책에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간을 늘라고 했던 이유는 정당하게 부상을 해주라는 면에서도 넣으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적 모임 숫자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또 근본적으로 거리 두기만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확진자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 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모임의 인원수만 제한했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게 아니라서 손실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연말 연초 회식이 가장 중요해요. 매출로 봐도 3배 정도 나와요.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면 너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요. 자기 책임이 있잖아. 그렇게 못하는 거지. 5대5로 경기하는 풋살장.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1월부터 인원 제한이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못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그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은 6명 갖고는 풋살을 운동을 못하니까. 금요일이면은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방역 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6명씩 돼 있는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방역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몸에 부닥치는 거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사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는 영업 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천 지역은 선별 진료소 앞에만 긴 줄이 생겼을 뿐 거리는 한산하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사는 동네는 물론이고 그들이 이동한 동선마다 긴장감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집단 감염자가 나온 인천의 교회는 외국인 수백 명이 다닙니다. 주로 인천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나 이 러시아말 쓰는 분들 있잖아요. 부평군이, 중군이 이렇게 다른 구에도 다 살고 계시거든요. 서울이나 어디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앞 거리는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인근 식당들은 배달 주문마저 끊겼습니다. 90%가 들었어요. 자주 포장해 오는 할머니가 있어요. 아들이 전화 왔어. 왜 거기까지 포장하는 거야? 반면 인근의 코로나 검사소는 하루 종일 북새통입니다.
걸어서 3분 거리인 이곳 선별검사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교인들과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그 검사 받으시러 오신 거죠? 네, 사부에 학교 저기 지킴이래요. 접촉은 안 하고 여기 살지도 않는데. 그 오미크론 걱정 때문에 오신 거는 네, 아니신 혹시 거고요? 몰라서 할게요. 미추홀구의 교회와 5km 넘게 떨어진 연수구의 외국인 마을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목사 부부를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확인된 것만 사흘 동안 이 마을 병원과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인들 상당수도 이곳에 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다던 고려인들 그리고 뭐 우즈베키스탄 뭐 완전 필리핀 뭐 요즘에 이제 전 세계거든요. 60주 된다니까.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 부부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다음 주 선별검사소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 거짓말을 해갖고 그 상대방까지 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일단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목사 부부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면 몸속에 자연 면역이 생기는데 오미크론이 베타나 델타보다 이 자연 면역을 뚫고 재감염시킬 확률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백신도 소용없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작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코로나에 걸린 279만여 명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3%에 해당하는 3만 5천여 명이 코로나에 또 걸린 걸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소는 이 자료를 토대로 재감염률을 비교해봤습니다. 베타와 델타의 재감염률은 신규 감염보다 낮았지만 오미크론은 2.4배 정도 높았습니다. 베타와 델타의 재감염률과 비교하면 오미크론은 또 걸릴 확률이 3배가 넘습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에 걸려 생긴 이른바 자연 면역을 뚫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We are worried about the rapid rise in these numbers, and we want to deal with it as if we are in the fourth wave. 오미크론이 백신 접종을 통해 생긴 면역력도 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카이스트 연구팀은 백신의 보호막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할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면역 반응에도 뭐 항체 반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 백신에 의해서 유발된 면역 반응을 완전히 회피하지는 못할 거다. 오미크론 변이주가 아무리 퍼진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 거다. WHO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도 백신 효과는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think vaccines will still protect against severe disease as they have against the other variants.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14개국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된 유럽연합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는데 독일은 내년 2월쯤 백신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윤석열 후보와 이 대표의 만찬 회동이 울산에서 성사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러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회동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곳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식당 앞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이곳에 도착해 현재 이준석 대표와 저녁을 겸한 회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이 대표의 이번 잠행을 리프레시, 재충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대표를 급히 만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마음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진위부터 파악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선대위 인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운동의 방향, 대표와의 소통 문제 등 그동안 이 대표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모두 꺼내놓고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되기까지 오늘도 진통이 적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만남은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성사 여부가 좀 불투명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이 대표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요. 그동안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이 대표를 극찬하며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내보였지만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이 만나기 전에 의제를 조율하자는 등 다른 당 대표 대하듯 한다며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의 오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만약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이후 윤석열 후보가 의제 조율 없이 무조건 만나겠다며 울산으로 출발해 겨우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5시간가량 차를 타고 직접 울산까지 내려온 당 대선 후보를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걸로 보입니다. 당내 의원들도 두 사람의 화해를 압박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해 일단 만남까지는 성사됐는데요. 윤 후보가 이 대표가 요구해온 선대위 개편안과 대선운동 방향 수정을 받아들일지 오늘 담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회동이 어렵게 성사가 되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사퇴 수습을 시도했는데 이 대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면 왜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김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준석 대표의 작심 비판에 대해 윤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늘 저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인물 알고 있으면 계속 만나고 싶어하고 진짜 상의하고 싶어 할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상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저는 뭐로 받아들일지는. 윤 후보는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는 말도 들은 적 없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핵심 관계자가 더 큰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 관계자는 더 큰 책임을 져야겠네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간 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표는 영입 인사를 비롯해 선대위 인선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수정 교수는 자신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려 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후보 측 인사들이 기고만장하면 당대표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발언에 대해서 제지해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런 모욕적 언행을 방치했고 선대위 인사는 물론 대선 전략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의 비판이 대부분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도 나는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 반면 이 대표는 모든 문제가 윤 후보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표를 후보의 부하로 여기지 말라는 건데 이에 대해 윤 후보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사태 해결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말마다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전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주 거리 연설에서 지배자가 아닌 일꾼의 자세로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도 참석해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전주의 명소 풍남문 광장에 도착한 이재명 후보. 지난주 광주 전남에 이어 이번엔 전북을 찾아 2주 연속 호남 민심 호소에 나섰습니다. 거리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며 그게 지배자가 아닌 일꾼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민의 동의 아래 성과를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일을 하되 가장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같은 공약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언급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방문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서도 글로벌 기업 CEO들이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이기 때문이라며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에서 이 후보를 맞이한 건 전북 출신의 경선 경쟁자 정세균 전 총리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꼭 승리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났었습니다. 그렇지. 이 후보는 전북의 경우 지방, 호남, 그리고 호남 내 차별이라는 3종 차별을 겪는다며 지역 민심에 다가갔습니다. 익산과 전주를 시작으로 전북행 메타버스에 오른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광주, 전남을 포함해 이번 주말까지 호남 지역 민심 다지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첫 영입 인사였던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퇴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 인격 살인적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자녀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건 범죄라면서 해당 채널의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젯밤 자신이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며 안녕히 계시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과거 이혼 사유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자녀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하고 나서자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밤사이 연락이 두절돼 긴장감까지 돌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아침에 전화통화로 조 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확인했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당초 송 대표는 주말에 만나보겠다며 판단을 미뤘지만 6시간 뒤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또 다른 신상털이를 예고하자 조 위원장이 다시 한번 사의 수용을 요청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와 함께 하려다 큰 상처를 받은 조 위원장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도 아닌 인물의 가족과 개인사를 관음증적 시선으로 난도질하고 특히 아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건 범죄라며 해당 채널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며 그 미래까지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정의당도 공직 후보자도 아닌 한 사람의 사생활을 마구 들쑤시며 공격해대는 일들이 너무나 인권 침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선대위 사령탑에 낙점한 1호 영입 인사가 사흘 만에 낙마하면서 부실검증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15살 여중생 2명이 아파트 22층에서 함께 몸을 던졌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자신의 의붓 딸과 그 친구까지 두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1심 재판의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는 두 소녀가 왜 함께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됐는지 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2,200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끔찍했던 당시 사건이 있고 나서 116일 동안 두 소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상에는 아이가 좋아하던 초코 과자들과 콜라 한 캔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어릴 때 사진, 직접 그린 그림, 15살 미소가 없는 미소의 방을 부모님은 치우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긴 건 편지 2장.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지난 1월 그날 미소는 하루 자고 오겠다며 친구 아름이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미소는 또 다른 친구에게 아름이 아빠 진짜 무섭다. 아름이는 자고 있다. 진짜 아프고 임신하면 어떡하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름이의 의붓 아빠 원모 씨가 딸인 아름이와 친구 미소에게 술을 먹인 뒤
잠든 미소를 한밤중에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지. 힘들겠지만 우리 셋이 함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보자.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더라 그래. 사건 후 정신과 상담을 받은 미소와 아름이. 그런데 아름이도 의붓아빠가 어려서부터 자신을 성추행했고 몇 달 전 성폭행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의붓딸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원 씨. 원 씨는 아이들에게 술을 먹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잠든 방에 들어가 토한 걸 치우고 이불을 덮어준 게 전부라고 맞섰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그날은 먹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붓딸에 대해선 원래 우울증이 심하고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고 이상한 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미소는 다른 학교로 쫓기듯 전학 가야 했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부반장 선거에 나서며 늘 밝게 웃으려 했다는 미소. 계절이 바뀔 때까지 넉 달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업 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미소는 편지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1월 달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 5월의 봄날, 미소는 아름이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사진까지 남긴 소녀들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렇게 두 소녀가 스스로 몸을 던질 때까지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건 의붓딸 아름이가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름이는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2200쪽의 수사 기록 곳곳에선 15살 소녀의 버팀목이 됐어야 할 부모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입막음까지 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의붓 아빠는 두 소녀가 목숨을 끊은 뒤에야 구속됐고 입막음을 했던 친엄마는 지금까지도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 미소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2월 말 아름이는 미소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붓 아빠가 자신도 성폭행했다고 처음으로 외부에 털어놨습니다.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름이 친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아름이는 말을 바꿨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꿈이었던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친엄마의 휴대전화에선 공교롭게 같은 날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같은 성범죄자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이 무렵 아름이는 손목이 찢어져 10바늘 이상 꿰맸습니다.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은 피고인과 친모의 압박과 강요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찰 진술을 바꾸고 열흘 뒤에 다시 정신과를 찾아간 아름이. 힘들게 지냈다며 말문을 연 뒤 모두 아니라고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며 체념한 듯 더 말하지 않고 싶다. 그냥 아니라고 믿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은 아름이를 해바라기 센터로 불렀습니다. 경찰과 전문가, 국선 변호사 앞에서 진술이 모두 녹화되는 상황. 아름이는 이번엔 다시 아빠한테 성폭행을 한번 당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호자 자격으로 참석한 친엄마가 성폭행을 당했냐고 소리치며 말을 끊었고 아름이는 알겠어 엄마라고 말을 멈췄습니다. 친엄마는 아름이가 기억도 잘 못하고 까먹는다. 남편을 200% 믿는다고 우기면서 아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주차장에는 의붓 아빠가 아내와 아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해자이고 다른 가족들은 입막음에 나서는 친족 성폭력의 전형적인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모가 강력하게 진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붓 아빠 원 씨는 아름이에게 미소를 만나서 사건 진행에 대해 물어보고 대화를 녹음해오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친딸이 친구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고 2주 뒤 원 씨가 구속까지 됐는데도 친엄마는 지금도 남편이 무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아이한테나 저한테는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해서 저는 그걸 믿었고. 원 씨 측은 재판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본 아름이가 꿈을 꿔놓고 성폭행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원 씨 변호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숨진 미소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유족들은 성폭행 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최소한 이 두 아이가 남자가 됐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의붓 아빠가 심리적으로 지배해온 딸과 딸 친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도 단 한 번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판사님이 끝까지 그대로 선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억울한 미소하고 아름이의 한을 풀어줄 것 같고.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주 금요일 내려집니다. 저희 억울함 풀어줄 때까지 엄마 끝까지 할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소야. 보고 싶어.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권오수 회장을 포함해서 관련자 여러 명이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의혹을 받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금을 댔다는 경찰 내사 보고서가 공개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당시 도이치 측은 즉각 억측과 오해라며 부인했고 윤 후보 측도 이미 무혐의 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의 당시 내사 정보는 대부분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공범 4명이 줄줄이 구속됐고 그중 1명은 재판 준비 기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격인 권오수 도이치 회장을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09년 말부터 3년간 이른바 선수들과 함께 150여 개의 계좌로 654억 원어치의 주식을 불법 매집하고 회사 내부에 호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권 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을 기소하고 주가 조작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5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선수에게 10억 원을 맡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는 물론 수상한 거래 정황이 포착된 장모 최모 씨 등 윤 후보 가족의 연루 혐의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거란 일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정치권에서 떠도는 낭설로 보인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윤 후보 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마지막 주가 조작 시기가 2012년 말로 확인된 만큼 내년 12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시킬 정도로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데 한마디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 장착관 시절 법률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을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며 고발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김웅 의원과 송 검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석 달 가까운 수사에도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유통 경로를 밝혀내지 못한 게 결정적 패인입니다. 송 검사의 두 번째 영장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수사정보 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구체화했지만 제3자의 소행 가능성을 의심한 송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깨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나마 수사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손준성 보냄 파일 100여 장은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정황이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 검찰 내부의 실명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은 모두 검찰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다 일부 절차는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고발사주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커녕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도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공수처는 두 차례 구속 시도에 실패한 송 검사에게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받으라며 오는 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서울의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오랜 외침입니다. 오늘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목할 만한 판결도 하나 소개합니다. 자치단체가 경증 장애인한테만 지원해온 전동 휠체어를 이제 중증 장애인한테도 제공하라는 판결인데요. 중증이라서 휠체어를 제어할 수 없으니 지원도 해주지 말라는 관련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양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서울 행정법원. 법정에 나온 장애인들에게 판사가 휠체어 사용법을 꼼꼼히 물어봅니다. 이게 떨어졌을 때 속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장애인이 스스로 이제 차가 좌우로 이제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뇌병변과 지체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30살 정고은 씨. 지난해 관할구청에 전동 휠체어 구입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탈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정 씨는 경증 장애인만 이동수단을 지원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자체나 이제 국가기관에서 마치 우리가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그 전동 휠체어 팔다리하고 똑같습니다. 법원은 오늘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한 서울 강서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혼자 움직일 수 있어야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보조인 조종형 전동 휠체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보조기기 지원에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만들지 않은 점 역시 위헌 내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보장하는 이동권과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정 씨는 판결이 좋게 나서 정말 기분이 좋다. 나도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만났습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다음 달에 화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 것도 협의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회담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 저녁 만찬까지 5시간 반이나 이어졌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회담 주요 의제는 3가지. 먼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중국이 지지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양 의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미뤄지고 있는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 문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에도 정상 간 필요한 소통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소를 비롯한 원자재 문제와 사드 사태 이후 막혀있는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중국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안정 등 상호 보완적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대신 우리 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밝힌 점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화상 정상회담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공세에 참여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2016년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중국 정부가 이 한국 문화 수입을 중단하는 한한령을 내린 이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영화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했습니다. 한국 배우와 가수도 잇따라 중국 매체에 등장하면서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건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是不是听说老妈要死了就过来收尸啊？ 真是孝子啊！听说你要寻死，我来看看热闹。 중국 베이징의 한 영화관, 배우 남훈이 등 한국 배우들의 목소리가 중국어로 더빙돼 흘러나옵니다. 한국의 코믹 가족 영화 오문희가 오늘 중국 전역에서 개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개봉해 35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중국에서 정식 개봉한 건 이정재, 전지현 주연의 암살 이후 6년 만입니다. 网上看到的这个消息，然后特别激动，然后就是因为很长时间没有在大陆公映了嘛。 중국 매체들도 배우 남훈이가 베이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소개하며 한국 영화 개봉을 반겼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조치로 한류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을 통해 한국 문화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매년 두세 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됐지만 한한령 이후 극장 개봉은 물론 한중 합작도 중단됐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배우 이동욱이 남성 패션 잡지 GQ 차이나 12월호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고 가수 엑소 멤버 카이와 세훈도 오는 11일 예정된 텐센트 뮤직 어워드 무대에 나섭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계속 의견을 피력해온 결과로 좋은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한중 문화교류회로 지정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도 한중 간 문화교류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적극 노력 중에 있다는 화답이 있으며 업계에선 아직 낙관은 이르지만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기후 위기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10년 뒤에는 북극 항로가 1년 내내 열리게 되는데요.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는 겁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북극을 둘러싼 패권 경쟁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혜정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이 두께 1.5m의 두꺼운 북극 얼음을 깨고 떠올랐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전투기와 200종의 각종 군사 장비를 북극에 투입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극은 러시아가 미국을 최단 경로로 공격할 수 있는 안보 요충지입니다. 중국도 북극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0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스스로를 북극 인접국이라고 부르며 북극권 나라들에 대규모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中国将与俄罗斯以及其他有关有意愿的国家来共同建设冰上的丝绸之路. 미국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북극권 군사기지를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Those rules challenged
both by the rapid advance of technology and the disruptive actions of nations like China and Russia. 강대국들이 북극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부산항에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는 22,000km, 북극해로 가로질러 가면 15,000km로 줄어들고 시간도 열흘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여름 한철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꽁꽁 얼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로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0년간 북극 얼음의 70%가 녹았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녹으면 10년 뒤에는 1년 내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도 기회입니다. 부산항은 한중일 주요 항구 가운데 가장 북극과 가깝습니다. 짐을 이렇게 환적을 하거나 선박을 수리를 하거나 허브 기능을 가진 그런 항만들을 좀 찾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나 남해에 시한 항만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후위기가 역설적으로 열어준 새로운 기회.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북극에 묻혀있는 자원도 그 양이 엄청나죠. 기후위기로 이것도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북극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순백색의 얼음 벌판. 그 사이로 배 한 척이 앞으로 나갑니다.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쇠빙연구선 아라온호입니다. 한국은 매년 여름 아라온호를 보내 북극의 얼음 두께와 생태계 변화를 조사합니다. 지난 6월에는 2,774억 원을 들여 차세대 쇠빙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선은 아라온호보다 더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있는데 2027년부터 북극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같은 북극 주변 땅에도 연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 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변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중위도권에 살던 식물이나 동물이 이제 북극권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환경 변화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이 이렇게 북극에 투자하는 이유는 북극 개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에는 전 세계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돼 있습니다. 철광석, 구리, 우라늄, 히토류의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개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개발에 드는 비용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1959년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라 누구의 땅도 아니지만 북극은 다릅니다. 북극해의 82%가 주변 8개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극권의 영토를 갖고 있는 8개 나라는 북극 이사회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다른 12개 나라와 함께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극 개발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새로운 북극 항로를 찾기 위해 군함도 보냈습니다. 미래 상용화될 북극 항로에서의 해상 교통로 보유무에 대비하여 이런 경쟁적인 북극 개발은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입니다. 점점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개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북극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죠. 네. 하지만 이미 불붙은 개발 경쟁 앞에서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힘이 붙여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50대 여성이 지난해 한 보육원에 1억 8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덕분에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기부자에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서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보내왔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창문틀에서 비 오듯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천장엔 얼룩덜룩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합니다. 아동 40명이 머물고 있는 경남 진해 희망의 집입니다. 정부 보조를 받아서 충당하기에는 그 위험도가 굉장히 좀 높아야지 현실적으로 그게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에다 보유권 규모도 작다 보니 후원금조차 모으는 게 쉽지 않아서 지난 20년간 제대로 된 리모델링조차 못했던 겁니다. 여름 때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때 물이 엄청 이렇게 새가지고. 그러던 중 올해 초 이곳에 1,000여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리모델링은 약 한 달간 이뤄졌고 숨이 턱 막혔던 집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공부할 때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아침에 환기시킬 때 이쪽이 잘 환기시키면 공기가 잘 들어와가지고. 후원금을 선뜻 내놓은 이웃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지난해 10월 아동과 청소년에게 써달라며 1억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이런 기부자의 뜻에 아이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도 만들고 진심을 꾹꾹 눌러 쓴 손편지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가 됐습니다. 이따금씩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두어 차례 확인하는 게 전부였던 기부자의 연락이 지난 봄부터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젠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아이들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커가지고 플로리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런 데에서 봉사하고 한번 살고 싶어요. 그분처럼.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인 이승우 선수가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K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수원 FC에 입단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벨기에 신트트라이던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던 이승우. 3주 만에 고향팀 수원FC로 팀을 옮겨 처음으로 K리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명문 바르셀로나 유망주 출신으로 한국의 메시로도 불렸던 이승우는 많은 원더골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16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대회 한일전에서 60m 질주 끝에 수비수들을 제치고 그림 같은 골을 터뜨렸고 리틀 메시라고 그러는데 엄청 영광이고 그러긴 한데 뭐 저만의 플레이로 더 저만의 이승우가 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20세 이하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선 본능적인 돌파에 이은 칩슛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년 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린 뒤 일본 관중을 향한 도발 세리머니로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이적 금지 위반으로 피파로부터 3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유럽 성인 무대 도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2시즌 동안 2골에 그쳤고 벨기에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적한 뒤 포르투갈 리그로 임대까지 다녀왔지만 올 시즌엔 한 경기도 뛰지 못할 정도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도전을 접게 됐습니다. 축구대표팀에서도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2년 넘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플레이 못지않게 솔직한 감정 표현과 톡톡 튀는 말투로 엄청난 기대와 비난을 동시에 받아온 이승우. 그런 걸 보고 뭐 저도 슬플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는데 최대한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버텨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 팬들 앞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주니어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나온 끈질긴 랠리입니다. 한 점을 따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 덕에 맑기만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 야안이 대체로 맑기만 하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대걸령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심한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기온 변동폭이 다소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해안가를 오가는 분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서해안 지방은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날이 춥다 보니 도로가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산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건조주의보가 오늘 울산에도 내려지는 등 동해안 지방의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약간 올라서 서울 6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와도 잇따라 강추위가 물려오진 않아서요. 다음 주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